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스트레티지의 비트코인 긴급 매도 소식, 지금 시장에서 매물 폭탄이라는 표현까지도 붙었는데요. 한꺼번에 쏟아지는 대량 매물이라는 뜻으로 쓰는 말이죠.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이 매도는 그런 폭탄 매물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폭탄보다 조용한데 훨씬 더 큰 이야기가 이 발표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의 진짜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이 스트레티지 안에서 돈이 흐르던 방향성이 반대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이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리플 XRP를 들고 계신 보유자분들께서는 나쁜 소식이 아니라는 건데요. 지금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이 스트레티지는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상장회사죠. 원래는 소프트웨어 회사였는데 몇 년 전부터는 돈을 모아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는 일을 사실상 회사의 중심으로 삼아온 곳입니다. 이 회사가 오늘 미국 증권 당국에 낸 공시에서 지난 한 주 동안 비트코인 1600개를 팔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00원어치입니다. 이 매도로 보유량은 84만 2138개가 됐고요. 그러니까 84만 개 넘게 들고 있는 회사가 매도한 겁니다. 절대 안 판다던 회사가요. 여기에 지난주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증권사들의 평가까지도 겹쳤습니다. 투자하는 비라일리 측에서는 이 회사 목표 주가를 215달러에서 155달러로 내려잡았고요. 우리 돈으로 31만원에서 22만원으로 내려버린 거죠. 그리고 마침 이번 주 첫날 코인 시장 전체도 하루 사이 1%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큰 보유 주체가 판다는 소식과 함께 무겁게 출발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파는 회사, 내려가는 목표가 가라앉고 있는 시장,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이 제목의 단어가 어울려 보이는데요. 근데 발표문을 한 줄씩 뜯어 읽으면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대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울리지 않는 거는 크기입니다. 이 1637개, 많아 보이지만 이 회사가 들고 있는 84만 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 수준인데요. 500개 가운데 한 개 꼴이에요. 그리고 올해 전체로 넓혀보면 더 이상해집니다. 이 회사는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을 17만 개 넘게 매수했고요. 매도한 건 이번 것까지 합쳐도 5천 개 남짓입니다. 말 그대로 매수한 양이 매도한 양의 30배가 넘어가는데 이 정말로 급해서 물량을 처분하는 회사의 숫자로는 절대로 보이지 않죠. 두 번째로 어울리지 않는 건 판 돈이 간 곳입니다. 이번에 판 돈 가운데 절반인 750억은요. 우선주 배당을 주는 데 썼고 나머지 절반인 약 750억은 STRC라는 자기 회사 우선주를 다시 사들인 데 썼다라고 회사가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을 더 사는 데 쓴 돈은 0원입니다. 판 돈 전부가 우선주라는 한 곳으로 갔고요. 그럼 이 STRC라는 게 대체 뭐길래 이 비트코인을 팔아서까지도 챙기고 있는 걸까요?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입구입니다. 이걸 쉽게 풀어드려 보겠습니다. 회사가 큰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주식을 새로 찍어 팔거나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우선주라는 걸 팝니다. 여기서 우선주는 투자자에게 돈을 받는 대신에 정해진 돈을 꾸준하게 먼저 챙겨드리겠다고 약속한 주식인데요. 회사 경영에 목소리를 내는 권리보다도 이 다달이 또는 정기적으로 받는 돈이 핵심인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스트레티지는 이런 우선주를 여러 가지 종류로 팔아서 비트코인 살 돈을 마련해왔었고, 그 중에 STRC라는 이름이 붙은 게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 증서에는 발행할 때 정해둔 한 장당 기준값이 있는데요. 그 기준값을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에 이 증서가 시장에서 100에 한참 못 미치는 값에 거래된다라는 거고, 한동안은 77 미까지 밀렸다가 최근에 와서야 88 안팎까지 올라온 상태예요. 회사는 이 증서가 100 아래에 있는 동안에는 새로 찍어 팔지 않는다는 방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원래 돈을 끌어오던 창구 하나가 지금 스스로 잠가둔 상태라는 뜻인 거고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오늘 발표의 절반이 비로소 읽히기 시작을 합니다. 절반은 배당입니다. 약속해지니까 주는 돈이죠. 여기까지는 새로울 게 없습니다. 진짜로 보실 대목은 나머지 절반, 다시 사들인 쪽인데요. 이 기준값을 100짜리 증서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90도 안 되는 값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회사가 그걸 사서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그 증서에 평생 나갔어야 돼 정기 지급이 사라지겠죠. 기준값보다 할인된 값에 자기 우선주를 다시 사들인다면 앞으로의 배당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이 구조의 핵심입니다. 100짜리 부담을 90도 안 되는 돈으로 지우는 셈이니까 회사 계산으로는 절대로 손해보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매도의 성격은 이렇게 요약이 돼요. 시장에 물량을 던진 게 아니라 자기가 해둔 약속을 관리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건 기습적인 매도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6월 말 이 회사 이사회는 필요할 때 비트코인을 매도할 수 있다. 이렇게 허용하는 공식적인 틀을 미리 만들어 뒀었고, 매도한 돈은 달러 예비금에 쌓는다거나 우선주 배당과 이자를 낸다거나 증서를 다시 사들인 데 쓸 수가 있고요. 다만 팔 의무는 없다라고 못 박아둔 틀이죠. 오늘 일어난 일은 그 문서에 적힌 그대로의 실행인 것뿐입니다. 근데 예고까지 됐던 일에 왜 오늘따라 이렇게 크게 다뤄질까요? 바로 여기에 제가 영상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첫 번째 결론이 숨어 있는데요. 시간 순서로 보시면 보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 5월 말 2022년 12월 이후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아주 조금 팔면서 매도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6월달 시장이 약해졌을 때는 한 방에 3,000개 넘게 매도한 적도 있었죠. 근데 그때까지 매도의 이유는 전부 다 배당,
그러니까 약속한 돈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선주를 다시 사들이는 일은요, 지난달 하순에 처음 시작됐었는데 그때는 비트코인을 한 개도 팔지 않았습니다. 보유량은 그대로 둔 채로 다른 데서 마련한 돈으로 샀어요. 그리고 오늘 발표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판 돈이 그 재매입에 들어갔다고 명시가 된 것뿐입니다. 적어도 제가 확인한 주간 공시 기준으로는 이번이 처음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이제 이 회사 안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 문장으로 놓아드려보자면은, 지금까지는 증서를 팔아서 현금을 만들고 그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했습니다. 오늘 발표문에서 정확히 반대였죠. 비트코인을 매도했고요. 그리고 현금을 만들었고요. 그 현금으로 증서를 샀습니다. 지금 우선주는 비트코인을 사기 위한 도구였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비트코인이 우선주를 지키는 재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된 거죠. 파는 것과 사는 것 완전히 반대로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실제로 이 회사 대표 마이클 세일러도 지난 6월달 앞으로는 주로 발행만 하던 회사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발행과 재매입을 가면서 유동적으로 회사 구조를 관리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표가를 내린 증권사들의 판단도 이 맥락 위에 있다는 거고, 빌 라일리가 목표가를 내린 이유는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전제를 바꿨기 때문인 거고요. 그러면서도 매수 의견 자체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들도 목표가를 줄줄이 내리면서도 매수 의견만큼은 그대로 뒀고요. 내려간 목표가 22만원조차도 13만원대인 지금 주가보다는 한참 위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전문가들의 판정은 회사가 무너지고 있다가 아니라 이 회사가 서 있는 판의 전제가 낮아졌다, 이런 쪽에 가깝겠죠.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지금 이 장면이 XRP랑 무슨 상관이라고 봤을 때, 리플 XRP를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몇 년째 들어온 말이 있으실 거예요. 왜 우리한테는 스트래티지 같은 회사가 없냐라는 질문입니다. 매 주마다 매수해주는 회사가 없어서 아쉽다는 이야기 저도 숱하게 들어왔었어요. 근데 오늘 같은 날 그 문장은 반대로 읽힙니다. 매 주마다 사주던 그 돈은 공짜 돈이 아니었다라는 거고, 이 배당 약속과 증서 발행 위에서 돌던 돈이었었고, 조건이 나빠지니까 어때요? 그 가장 큰 매수 기업이 오히려 가장 큰 파는 쪽에 서는 날도 온다는 게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규모가 0.2%밖에 안 돼도 팔았다는 문장 하나가 헤드라인이 돼가지고 시장 전체에 기분을 누르는, 실제로 하락으로 이어지는 과정들을 오늘 보셨고요. XRP 시세는 이런 구조가 없습니다. 어느 한 회사의 배당 날짜에 묶여가지고 시장에 나오는 물량? 이거 없죠. 없어서 아쉽다던 것이 이런 날에는 없어서 다행인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몇 달 XRP 쪽에 쌓여온 소식들을 떠올려 보시면은 공통점이 하나 존재하는데요. 누가 돈을 끌어와가지고 코인을 사모았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규칙이 정해지고 있죠. 금융회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제도권 상품이 만들어진다는 쪽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이런 성격의 수요는 시세를 하루 만에 화려하게 밀어올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어느 회사의 배당 사정이 나빠졌다고 해서 물량이 돼서 돌아 나오지도 않습니다. 말 그대로 시중에 돈을 끌어와서 만든 수요, 그리고 자리가 생겨서 만들어지는 수요, 오늘은 그 두 가지의 차이가 드러난 날이다,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스트래티지는 당분간 소량 매도랑 우선주 관리를 반복하는 국면을 이어갈 거고, 84만 개가 시장에 쏟아지는 장면은 기본 경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거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크기입니다. 이번 매도는 보유량의 0.2%, 올해 매수한 양의 3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라 지출에 맞춘 규모입니다. 두 번째로 돈이 간 곳이에요. 이 전액이 우선주 배당과 재매입이라는 정해진 용도로 갔지 시장에 현금을 챙겨나간 흔적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절차입니다. 2달 전에 공개해둔 틀 안에서 이뤄졌고, 회사는 같은 발표에서 달러 예비금을 더 쌓아가지고 앞으로 2.3년치 배당을 낼 현금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회사의 움직임과는 거리가 있죠. 다만 이 전개대로 간다고 할지라도 팔았다는 발표가 나올 때마다 시장은 그 문장을 매번 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 자체가 이번 국면에서 기관 돈이 코인을 고르는 기준을 쥐고 있는 회사가 사모으는 코인보다 규칙과 상품이 받쳐주는 코인 쪽으로 조금씩 옮기는 배경이 된다는 게 저의 해석이에요. 코인 세금 이야기에는 지금까지 정해진 결말이 하나 있었죠. 정부가 시작하겠다고 예고하고 연말 되면 국회에서 미뤄진다. 2022년 1월에 시작한다는 세금이 그렇게 미뤄져 왔고요. 2023년 1월도 2025년 1월도 다 똑같은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예고 3번에 연기 3번.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통념이 하나 자리를 잡았는데, 이번에도 어차피 미뤄질 거다. 근데 오늘이요, 그 통념과 정반대 방향의 문서가 방금 전 도착을 했고,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 코인 투자자들이 가장 기다리던 단어 유예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코인과 관련해가지고 새로 들어간 조항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조항의 정체까지도 확인을 하고 나시면 왜 이번에는 결말이 다를 수가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먼저 여기서 세제 개편안이라는 건요, 이 정부가 1년에 한 번씩 내년에 세금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정리해서 국회에 내는 문서입니다. 재정경제부 측에서는 이번에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요, 가상자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 내용을 담지 않았었고, 이 재경부 쪽은 현행법 그대로 내년 1월달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정식으로 밝혔습니다. 미루고자 한다면 법을 고치는 내용이 이 문서에 반드시 실려 있어야 되는데 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안 실리는 거 자체가 정답인 셈이겠죠. 그럼 그 현행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지금 소득세법에 근거해가지고 내년 1월 1일, 2027년 1월 1일부터 코인을 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가지고 세금이 붙게 됩니다. 1년 동안 번 돈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요. 이 넘는 부분에 대한 기타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를 내는 구조예요. 그리고 기타 소득이라는 거는 월급이나 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요. 코인 소득만 따로 떼어가지고 계산해서 끝내는 분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투자자 규모가 작년 12월달 업비트 누적 회원수 기준으로 1326만 명입니다. 어림잡아서 국민 4명 중에 1명꼴로 해당되는 규모인데 정말 엄청난 규모죠. 이 숫자를 어떻게 읽으셔야 되는지는 뒤에서 한 번 더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3번이나 미뤘던 세금이에요. 미룰 때마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 왔습니다. 근데 왜 이번에는 안 미루겠다고 하는 걸까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단호해진 건지, 이 정답을 찾으시려면 이 세금이 지나온 과정들을 잠깐만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 세금에 근거되는 소득세법은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었고, 원래는 2022년 1월 시행이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2021년 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과 시장의 우려가 겹치면서 여야 합의로서 법을 고쳐 시행을 2023년 1월로 미뤘었는데요. 이후에도 국회는 두 차례 더 법을 고쳐가지고 시행 시점을 2025년 1월 그리고 2027년 1월까지 잇따라 연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 3번의 연기가 전부 국회가 법을 고치는 방식으로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의 발표가 아니라 국회의 법 개정이었다는 거고, 이 구조를 기억해 두시고 이제 실제 세금 계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년부터 시작된다는 이 세금이요. 실제로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년 한 해 동안 XRP를 사고 팔아서 500만 원 정도 수익을 확정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이걸 넘는 250만 원에 대해서만 22% 세금, 그러니까 55만 원을 내는 겁니다. 번 돈 전체의 22%가 붙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게 가장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표입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에 거래부터 계산 대상이고, 그 1년치를 모아가지고 실제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는 2028년 5월달입니다.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올해 12월 30일까지 확정한 수익에는 이 세금이 붙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럼 예전에 사둔 코인들은 얼마에 산 걸로 계산하느냐? 이 질문이 당연히 나올 텐데요. 시행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코인들은 실제로 매수한 가격과 올해 12월 31일 이 당시의 시세 가운데 이 두 가지 중에 더 큰 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하는 규칙이 이미 소득세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과거 상승분까지 소급해서 걷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스테이킹 보상처럼 사고 파는 것 이외의 방식으로 생기는 소득들, 이거는 새로운 수익 유형별 기준들을 국세청이 올해 안에 내놓게 될 고시로서 정하게 될 예정이에요. 여기까지가 제도의 기본 틀이고, 이제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뭘 믿고 이번에는 안 미루겠다고 하는 걸까요? 오늘 발표문 안에 그 단서가 하나 들어있었는데요. 유예는 빠졌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번 개편안에 코인과 관련된 새로 들어간 조항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상속세랑 증여세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금융재산 일괄조회 질문 조사권 행사 대상에 추가한다는 내용인데, 이걸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세무당국이 상속이나 증여를 조사할 때는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에 한꺼번에 특정인의 계좌를 조회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 조회 대상 명단에 코인 거래소가 나란히 들어간다는 뜻인데요. 같은 날 같은 문서에서 정부는 밀어주는 조항은 빼고 들여다보는 조항은 넣었죠. 저는 이 배치 자체가 답이라고 읽었습니다. 말로는 현행법대로 하겠다, 이 한 줄이 전부였었지만요. 문서에 실제로 적어놓은 거는 미룰 준비가 아니라 오히려 더 거들 준비 쪽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판단을 받쳐주는 시간표가 나라 밖에도 있죠. 코인 세금을 둘러싼 오래된 통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기면 어차피 못 잡는다는 통념입니다. 여기에 카프, CARF라고 부르는 국제협정이 등장을 하는데요. 나라와 나라끼리 가상자산 거래 자료를 자동으로 주고받는 체계고, 작년 12월 기준으로 76개국이 참여하고 있고요. 국세청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이 체계의 시스템 구축을 올해 안에 끝낼 예정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가운데 일본과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48개국 국세청의 해외 가상자산 거래 자료가 당장 내년부터 확보가 되면서 그동안 세금을 매기기 어려웠었던 영역들이 상당 부분 사라질 거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나라 안의 준비도 조직 단계를 이미 지나갔고요. 국세청은 이 업무를 전담하는 디지털 자산 총괄과에 지난 6월 말 과장을 임명해가지고 지난달부터 팀 3개를 가동하고 있고요. 연내에 과세 관련된 고시를 준비하는 한편 또 거래 자료를 모아가지고 분석하는 통합 시스템까지도 연말 정식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향성 자체는 예고가 돼 있었죠. 지난 5월 초 이미 재경부 담당 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내년 1월 예정대로 과세하겠다,
이런 입장을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밝힌 바가 있었고 오늘은 그 방침이 정부의 공식 문서로 확정된 날인 셈입니다. 근데 오늘 발표로 모든 게 끝났다고 보시면 그건 정확한 그림은 아닙니다. 아까 3번의 연기가 전부 국회에서 이뤄졌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과세를 미루거나 없애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고 그 국회 쪽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가상자산 과세를 아예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상정됐죠. 지난 3월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송원석 의원이 표 발의한 법안으로서 이 소득세법에서 가상자산 소득세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상정됐다는 것은 상임위의 공식 안건으로 올라갔다는 뜻이고 야당의 논리는 형평성입니다. 지금 주식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 수익에 양도세가 붙지 않는데 코인에만 22%를 일괄로 매기는 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인프라랑 준비가 미흡해서 과세 실효성도 떨어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5만 명이 넘는 국민 동의안 과세 폐지 청원까지도 별도의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폐지 법안은 이달 안에 꾸려질 조세 소위로 넘어가가지고 이르면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정부랑 여당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 원칙으로 과세 필요성을 적극 제기할 것으로 보이고 다가오는 8월 17일 여당 전당대회가 끝나가지고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요. 이 당 차원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개편안 자체도 입법 예고를 포함해가지고 절차를 거쳐서 다음 달 초 이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결정은 오늘 내려진 게 아니라 이달부터 연말까지의 국회에서 내려질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벌어질까요? 다시 제 판단의 영역입니다. 저는 이번 논의 중심이 미루느냐 마느냐에서 조건을 어떻게 손보느냐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 보도에 실린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바로 그 근거입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 자문위원을 지낸 황석진 교수는요. 폐지보다는 면세 한도를 대폭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면서 250만 원인 면세 금액을 2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자 이렇게 제안을 남겼고 지금 업계 쪽에서는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또 손실 이월 공제를 도입하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시행 시점에 과세를 맞추자는 패키지 제안까지도 나왔습니다. 이 제안 목록을 뒤집어서 읽으면요. 지금 제도에 뭐가 빠져있는지도 보이실 텐데 손실 이월 공제를 넣자는 말은 지금 구조에는 올해 손실을 내년 이득에서 빼주는 장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올해 크게 잃고 내년에 그만큼 벌어가지고 겨우 본전이 되더라도요. 내년에 번 부분에는 세금이 계산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폐지냐 시행이냐 이 대결의 뒤에서 이런 세부 조건들이 소위 논의의 실제 쟁점이 될 대목들입니다. 여기서 제가 보는 기본 흐름은 이렇습니다. 유예 없이 내년 1월달 시행이 그대로 가면서 국회 협상은 폐지나 유예보다는 면세 한도 같은 조건 조정 쪽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 이유는 3가지입니다. 먼저 유예가 성립하려면 법을 고쳐야 되는데 이번에 정부랑 국회 다수당인 여당이 같은 방향에 서 있죠. 지난 3번과 가장 크게 달라진 지점입니다. 두 번째로 미룰 때마다 명분이 있던 준비 부족이라는 논리가 약해졌습니다. 전담 조직, 분석 시스템, 국제 정보 교환까지도 시간표가 전부 다 올해 안과 내년 초에 맞춰져 있으니까요. 3번째로 반대쪽 목소리조차도 폐지 일변도가 아니라 한도 상향이나 제도 정합성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논의의 초점이 이미 조건 협상 쪽으로 옮겨가 있다는 뜻이겠죠. 이거 3가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달 중에 구성될 조세 소위의 첫 번째 논의에서 나오는 문구, 다음 달 초 정부안 제출 이후의 상임위 일정, 그리고 연말세법 처리 때의 최종 조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확정된 건 법이 아니라 정부의 방향이고요. 다만 그 방향이 공식 문서로 나온 첫날이고 이번에는 미루자는 쪽이 법을 바꿔야 되는 처지가 됐다는 점에서 지난 3번과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는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뺐고요. 현행법대로 내년 1월 시행이라는 입장을 문서로 확정했습니다. 같은 문서에서는 거래소를 상속과 증여조사 때 일괄 조회하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고 국제정보교환과 전담조직까지도 이 과세 준비 시간표는 올해 안에 맞춰져 있습니다. 다만 폐지 법안이 이미 국회에 상정돼서 이달부터 조세 소위 논의가 시작이 되는 만큼요. 이 마지막 결론은 연말 국회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위에서 먼저 다뤄질 단어는 유예의 부활일까요? 아니면 250만 원이라는 숫자의 조정일까요? 이 조세 소위 첫 번째 논의 소식이 나오는 날 그 문구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과 일본이 함께 외환시장에 들어갔고요. 그 뉴스는 전부 규모가 얼마다, 엔화가 얼마나 뛰었다,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번 발표에서 진짜 중요한 문장은 일본 재무성이 같이 내놓은 다른 한 줄입니다. 앞으로 달러가 필요하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팔지 않으면서 미국의 중앙은행에 맡기고 나서 빌려 쓰겠다. 이런 문장인데요. 이 한 줄이 왜 중요하냐? 지금까지 코인 시장이 일본발 뉴스를 무서워했던 이유가 뭡니까? 상당 부분이 바로 그 국채 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일본 당국이 뉴욕 시장에서 엔화를 사들였어요. 석 달 만의 개입이었었는데 일본은행 자료를 역산한 추정치가 나왔고
로이터는 약 84조 원, 블룸버그는 76조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정치기 때문에 기관마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다만 어느 쪽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일본이 하루에 사용한 개입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급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인 금요일, 여기서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미국이 같이 들어왔고 일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고요. 그리고 월요일에 일본 재무상 가타야마 사스키가 공식적인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 재무부랑 협조해서 엔화를 사들였다는 내용이었었고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도 같은 취지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같은 말을 덧붙였어요. 필요하면은 또 하겠다라고요. 이게 얼마나 드문 일이냐?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함께 움직인 거는 2011년 3월 이후로 15년 만입니다. 그럼 왜 미국이 굳이 남의 나라 돈값을 올려주는 일에 끼어들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이야기가 재밌어집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한 개는 무역입니다. 엔화가 계속해서 저렴해지면 일본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더 저렴해질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가 커집니다. 이건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리고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일본이 혼자서 엔화를 사려면 달러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달러를 과연 어디서 구할까요? 가장 손쉬운 방법이 가지고 있는 미 국채를 내다 파는 겁니다. 근데 일본이 들고 있는 미 국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1630조 원 규모입니다. 외국주에서 당연히 1등이고요. 미국 연준 다음으로 많은 양입니다. 이 정도 물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개입할 때마다 국채를 조금씩 내다 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국채 가격이 당연히 밀리겠죠. 그리고 국채 금리가 올라갈 겁니다. 이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세상 모든 돈값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이든 코인이든 위험한 자산들은 전부 다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시장이 무서워한 건 엔화가 강해지는 것 자체가 아니라 엔화를 강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미 국채가 쏟아지는 상황이었다는 거.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발표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재무성 측에서는 개입 사실을 확인을 하면서 한 가지를 더 밝혔는데요. 앞으로 미국 연준에 FIMA 레포 제도를 쓰겠다는 겁니다. 이름이 어려우니까 좀 쉽게 풀어드려 볼게요. 각 국가의 중앙은행이 뉴욕 연준에 맡겨둔 미 국채를 담보로 맡기고 이 달러를 잠깐 빌려다가 갚는 제도입니다. 이게 2020년에 만들어졌었는데 하루에 최대 약 86조까지 최장 일주일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국채를 파는 게 아니라 국채를 맡기는 겁니다. 팔지 않았으니까 시장에 물량이 안 나오겠죠. 금리도 밀어올리지 않겠죠. 그래서 베센트 장관은 금요일 공동 조치에 이 제도가 사용됐다는 취지를 밝혔고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건 중요한 안전장치라면서 앞으로 몇 달 안에 한도를 더 키우자고 공개적인 제안을 남겼는데요. 미국 재무장관이 직접 이 말을 했다는 게 이번 사건의 숨은 대목입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서 이상한 느낌을 받으셨다면 제대로 보신 게 맞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거시 전략가 마사히코 루도 같은 지점을 짚었는데요. 이 신호가 개입 자체보다도 더 클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언급을 남겼고 일본이 국채를 팔지 않고도 달러를 구할 수 있다는 것들을 시장에 알려주는 거. 이게 이번 발표의 진짜 목적이라는 겁니다. 코인 시장이 일본을 무서워한 경로는 딱 두 갈래였었죠. 하나는 엔화로 싸게 빌려가지고 밖에서 굴리던 돈이 되돌아오는 흐름인 거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국채의 매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 자체가 두 번째 경로를 아예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경로도 힘이 약해집니다. 왜냐면 미국이 같이 들어오면요. 이 개입의 효과가 커질 수밖에 없겠고 효과가 커지면은 일본이 써야 될 돈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미쓰비시 UFJ 리서치도 같은 논리를 짚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성격은 엔화의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속도를 낮추는 쪽이라는 거. 그리고 코인 가격을 무너뜨렸던 거는 언제나 방향이 아니라 속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이건 짐작할 필요가 없겠죠.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달러당 엔화는 163엔대 후반에서 156엔대까지 움직였습니다. 4일 만에 3% 넘게 튄 건데요. 예전 같았으면 코인 시장이 크게 흔들릴 만한 폭이에요. 근데 월요일 시장을 보면 비트코인은 오히려 소폭 오름세였었고 리플 XRP도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이 코인데스크 측에서도 같은 날 기사에서 이번 엔화 움직임과 비트코인의 연결고리가 생각보다 약하다라고 정리를 남겼는데요. 게다가 이번 공조 자체가 일본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알자지라 보도에 따르면은 같은 목요일에 대한민국 당국도 원화를 사들였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이 세 나라가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방향성으로 움직였다라는 거. 이게 왜 국내 투자자에게 중요할까요? 원화가 강력해지면 달러로 표시된 코인 가격이 올라도 국내 거래소 화면에 찍히는 원화 가격은 그만큼 덜 올라 보입니다. 반대로 원화가 약해지면 실제보다 더 올라 보이고요. 8월 3일 원달러는 약 1430원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숫자가 내려가는 국면이 온다면 해외 차트는 오르는데 내 계좌만 밋밋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코인이 잘못된 게 아니라요. 이 환율이 만든 착시 현상입니다. 미리 알고 계시면은 불필요하게 흔들릴 일이 줄어들겠죠.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리스크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개입은 시간을 버는 수단이지 근본을 바꾸는 수단은 아니겠죠. 골드만삭스도 개입을 두고 근본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도구라는 취지로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이가 그대로라면요. 엔화 약세 압력 자체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 두 번째로 FIMA 제도의 한도를 실제로 키우려면
연준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음 연준회의는 9월달 중순입니다. 이 스콧 베센트 장관의 제안은 아직까지 제안일 뿐 확정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요. 세 번째로 추가적인 개입이 나오는 순간 엔화가 다시 급하게 튈 수 있겠고 그때는 짧은 충격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급격한 변동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번째로 리플 가격에서는 이번 사건과 무관한 자체 요인들도 함께 걸려 있습니다. 이 8월달은 계절적으로 약했던 달이고요. 리플도 최근에 좁은 구간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리플만의 호재가 아니라 이 시장 전체를 누르던 압력 하나가 약해졌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엔화가 당분간 급락도 급등도 아닌 당국이 관리하는 이 좁은 범위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횡보할 거라는 거죠. 그 근거는 세 가지예요. 미국이 직접 참여했고 또 시장이 당국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국채를 팔지 않으면서 달러를 구할 길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 개입을 반복할 만한 여력이 커졌다는 거. 게다가 일본은행 BOJ 측에서도 지난 금요일 회의를 통해서 이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금까지 중에 가장 분명하게 내비쳤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마저 떨어진다면요. 이 코인 시장 입장에서는 지난 몇 달 동안 위에서 누리고 있던 힘 하나가 약해지는 국면이 될 거고 그래서 앞으로 확인하실 거는 세 가지입니다. 일본이 FIMA 제도를 실제로 쓰는지, 연준이 9월달 회의에서 한도를 키우는지, 그리고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이번 개입 이후에 어느 방향성으로 가는지, 특히 세 번째가 오늘 이야기의 성적표가 되어줄 거예요. 지금 미국과 일본은 15년 만에 함께 엔화를 사들였고 필요하면 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일본이 달러를 구하는 방식을 바꿨다는 점이고요. 이건 미 국채랑 금리를 통해서 코인 시장을 누르던 경로 하나를 덜어내는 방향입니다. 다만 개입은 방향성이 아니라 속도를 다루는 수단이기 때문에 근본 여건이 바뀌기 전까지는 흔들림 자체가 사라지진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번 미일 공조의 위험이 커진 신호로 보시나요? 아니면 위험이 관리되기 시작한 신호로 보시나요? 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일본이 실제로 FIMA 제도를 꺼내 쓰는지 그리고 미국 장기금리가 어느 쪽으로 움직였는지 숫자랑 데이터를 들고 오도록 할게요. 닷새 전이었죠.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유럽에서 발표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영국의 대형 자산운용사 아비바가 자기들이 운영하는 달러 펀드 하나를 XRP 장부, 그러니까 리플레저 위에 올렸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시험삼아 슬쩍 올려본 정도가 아닙니다. 유럽의 한 나라 중앙은행이 정식으로 승인해준 펀드가요. 리플레저 위에서 운영되기 시작한 첫 번째 날이었고 그리고 닷새가 지난 오늘 이번에는 리플이 회사 두 곳의 지분을 사들였다 이 발표가 나와버렸죠. 근데 이 두 회사 이름을 듣고 거기 알고 있다 이런 분들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이 회사 이름이 진로 그리고 리퀴도인데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고 저는 이 낯선 두 가지 이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지난주 수요일 그 발표가 한 번으로 끝날 이벤트가 아니라는 게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그 이야기들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수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리해야지 오늘 발표가 읽힙니다. 아비바는 영국에서 손꼽히는 보험과 자산운용 그룹이고요. 그 중에서 투자 운용을 맡는 회사가 아비바 인베스터스입니다. 이 회사가 리플레저에 올린 상품은 미국 달러 리퀴디티 펀드라는 건데요. 그 이름은 어려워 보여도 내용은 단순합니다. 미국 달러로 된 만기가 짧고 신용이 좋은 채권들에 돈을 넣어두고 또 투자자는 매일매일 돈을 넣고 뺄 수 있게 만든 이자가 나오는 달러 펀드인데 아비바는 지난주에 이 펀드에 토크나 지분을 내놨습니다. 이 토크나라는 말도 풀어드리자면요. 펀드 자체는 그대로 두고 그 펀드의 몫을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기록하고 주고받는 방식들에 대해서 기존 전산 대신에 블록체인 장부 위에 디지털 기록으로 바꾼 겁니다. 투자 대상도 위험 수준도 투자자 보호 장치도 기존 펀드랑 똑같습니다. 기록하고 주고받는 방식만 리플레저로 옮긴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이 상품은 아일랜드 중앙은행이 승인한 첫 번째 토크나 펀드 구조인데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펀드들이 등록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나라의 감독기관이 공개 블록체인 위에서 기록이 관리되는 펀드에 처음으로 정식 승인을 내줬고 그 무대가 리플레저였다는 겁니다. 구조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시면요. 펀드가 실제로 사둔 채권들, 그러니까 기초자산은 예전 방식 그대로 B&I 멜론이라는 대형은행이 보관하고 디지털 쪽 보관은 코마이누라는 규제받는 수탁회사가 맡았고요. 그리고 디지털 지분을 만들어내고 관리하는 기술은 리퀴도라는 회사가 맡았습니다. 이 방금 익숙한 이름들이 하나 지나갔죠. 오늘 리플이 지분을 사들인 그 리퀴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순서대로 놓아보면요. 올해 2월에 리플과 아비바가 협력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반년쯤 지난 지난주 실제 상품이 세상에 나왔고 그 상품에서 발행 기술을 맡았던 회사에 닷새 뒤 리플이 투자자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업계 발표는 보통 투자가 먼저 나오고요. 제품은 한참 뒤에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건은 거꾸로입니다. 상품이 먼저 나와서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보여준 다음에 투자 발표가 뒤따라 나왔다는 거고 그럼 남은 질문은 이거죠. 나머지 한 곳, 진로는 대체 뭐하는 회사길래 리플이 지분을 샀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중심인데요. 진로를 설명하고자 한다면 먼저 이전 대행이라는 낯선 말부터 풀어야 됩니다. 펀드에 돈을 넣으면 이 몫이 누구 것인지 적어두는 공식적인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누가 사고 팔면 주인 이름을 바꿔주고
오간 돈을 정산해주고 배당이 나오면 챙겨서 보내주고 감독기관에 보고서까지 내야 됩니다. 이 일을 전문으로 맡는 회사를 이전 대행사라고 부르는데 겉으로 봤을 때 전혀 화려하지 않은 뒷단 사무입니다. 감독기관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 기록이 정확해야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 보니까 규제를 받는 펀드라면 반드시 갖춰야 되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진로는 2020년 런던에서 만들어진 회사인데요. 바로 이 이전 대행 업무를 낡은 전산 대신에 최신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리고 오늘 리플의 투자 발표랑 함께 전통 펀드 사무 그리고 디지털 자산 발행을 한 가지 시스템 안에서 같이 처리하는 통합 플랫폼을 내놨고요. 리플에는 디지털 이전 대행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괜찮은 스타트업 하나에 투자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근데 이 회사의 기존 고객과 투자자 면면을 보면 그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회사 소개랑 외신보도 기준으로 진로의 시스템을 도입했다거나 도입하기로 한 곳에 CT가 있고요.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이 있고요.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축이 되는 스타은행들과 대형 운용사가 이미 이 회사 시스템을 실제 업무에 쓰고 있거나 또 도입을 진행 중이란 뜻이겠죠. 투자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플보다 먼저 이 회사에 돈을 넣은 곳 가운데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계열의 벤처 조직이 있고, 작년 투자에는 스테이트 스트리트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뉴스를 다시 읽으면요. 리플이 이름 없는 코인 스타트업을 발굴한 게 아닙니다. 전통 금융의 큰손들이 먼저 검증하고 먼저 투자해둔 회사에 리플이 뒤이어 들어갔다는 거고,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리플과 아비바의 진로의 발표문 그리고 여러가지 외신 기사에 실제로 적혀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결국에 이 규제 안에서 펀드 하나가 실제로 팔리고 관리되려면 필요한 일들이 있죠. 디지털 지분을 만들어내는 일, 그 지분의 주인 기록을 관리하는 일,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일, 그리고 사고팔 때 오가는 돈. 이 지난주 아비바 건은 이 자리들이 전부 채워지면 공개 블록체인 위에서도 중앙은행 승인이 나온다는 걸 실제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다스웨디 리플은요, 그 중에서 만들어내는 일과 기록하는 일을 맡는 회사, 이 두 곳의 지분을 사들였다는 거고, 돈 부분은 이미 자기네 답이 있습니다. 리플이 발행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RLUSD, 그러니까 달러 가치에 고정해둔 코인이 결제에 쓰이는 돈 역할을 맡는 구조인데요. 여기에는 동시결제라는 방식이 붙어요. 펀드 지분과 돈이 같은 순간에 맞바뀌기 위해서 물건은 넘겼는데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 자체를 없애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 눈에는 이제 오늘 발표가 새로운 파트너 소개가 아니라 이미 한번 실제 상품을 함께 출시해본 이 회사들을 리플이 자기 지분 관계 안으로 확보해두는 이런 작업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고,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아비바가 나타났을 때 그 펀드의 기록과 발행을 맡을 회사들이 이미 리플 쪽에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CT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이 쓰는 시스템들을 만드는 회사가 리플 레저와도 이어졌다는 건요. 거꾸로 보면 큰 손들이 쓰는 시스템과 리플 레저 사이에 연결될 준비가 시작됐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잠깐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긴 호흡의 그림이라면은 이번 주에는 코인 가격을 당장 흔들 수 있는 발표들이 밤마다 잡혀 있어요. 전부 미국 고용 관련 숫자 지표고 한국 시간으로 전부 밤에 나옵니다. 화요일 4일 밤 11시에 구인 이직 보고서가 나오고요. 기업들이 사람을 뽑으려고 낸 자리가 얼마나 되는지 보는 지표입니다. 수요일인 5일 밤 9시 15분에는 ADP 민간 고용이 나옵니다. 민간 회사들의 급여 자료로 집계한 고용 변화인데, 이틀 뒤 나오는 정부 공식 숫자를 미리 가늠해보는 용도로서 많이 써요. 같은 날 스페이스X의 2분기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죠. 목요일인 6일 밤 9시 반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러니까 그 주에 일자리를 잃고 수당을 신청한 사람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금요일인 7일 밤 9시 반에는 이번 주의 중심 발표인 7월 실업률, 비농업 고용지수가 나올 예정이에요. 미국에서 농업을 뺀 일자리가 한 달 동안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 보는 시장이 가장 크게 반응하는 고용 숫자죠. 이 숫자들이 왜 중요하냐? 지난주 미국 연준 금리를 그대로 두긴 했었는데 대표로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오랜 시간 동안 목표보다 위에 있다 보니까 다음 달 회의에서 올리냐 마느냐 실제로 논의되는 상황이 됐고, 그 판단의 증거가 바로 이번 주 고용 숫자들입니다. 고용이 강하게 나오면 올리자는 쪽에 힘이 실리고요. 약하게 나오면 그대로 두자는 쪽에 힘이 실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대체로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기울면은 코인을 포함한 위험자산의 부담으로 작용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 밤마다 XRP를 포함한 코인 시장이 출렁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고용 숫자랑 오늘 아비바, 이 진로 이야기가 한 지점에서 맞는다는 사실입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코인 가격에 부담이겠죠. 근데 금리가 높다는 건 달러 단기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가 높다는 뜻입니다. 아비바가 리플 레저에 올린 상품이 정확히 그런 달러 단기 채권에서 이자가 나오는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강하게 나와서 금리가 더 오래 높게 가는 그림이 된다면은 코인 가격에는 불리해도 코인 장부 위로 데려오르는 상품의 이자 매력은 유지됩니다. 가격과 장부 사용이 서로 다른 방향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도라는 거고, 반대로 고용이 약해서 금리가 내려가는 쪽으로 가면은 이런 이자 펀드의 매력은 줄어들겠지만 코인 가격에는 부담이 하나 덜어지는 쪽이겠죠. 어느 쪽으로 나오든 오늘 소식의 가치가 한쪽 결과에만 걸려있지 않다. 이게 바로 제 생각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고래소,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